전 아름이가 아니에요. 사람 잘 못 보셨어요. 낡은 천막 아래 한 여인이 관광객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죠. 여인의 옷차림은 남루했습니다. 긴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은 듯 엉켜 있었죠. 하지만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아름이. 도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15년 전 이혼한 전처. 아름의 눈이 커졌어요. 붓을 쥔 손이 떨렸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사람 잘 못 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공포에 질린 목소리. 아름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름은 화구 가방을 집어들고 골목 안쪽으로 뛰기 시작했죠. 아름아. 도윤이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봄, 파리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한도윤은 루브르 미술관 앞에 서 있었죠. 42세. 세계적인 갤러리 관장. 억만장자 미술품 컬렉터. 그의 손목에 감긴 시계는 5천만 원짜리 명품이었고 맞춤 제작한 수트는 완벽하게 그의 몸에 맞았습니다. 오늘 미팅은 성공적이었어요. 루브르 미술관과의 100억 원 규모 전시 계약. 3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계약서에 사인했죠. 축하합니다. 한 관장님. 루브르 측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성공, 돈, 명예,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죠. 미팅을 마친 도윤은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신인 화가를 발굴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냥 걷고 싶었어요. 혼자, 생각 없이. 몽마르트르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거리의 화가들이 이제를 펼쳐놓고 관광객들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죠. 재즈 음악이 골목 어딘가에서 흘러나왔고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 향이 퍼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었어요. 하나하나 작품을 구경하면서. 대부분은 평범했습니다. 관광객 상대용 그림. 기술은 있지만 영혼이 없는. 하지만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초라한 접이식 의자에 낡은 이젤을 펼쳐놓고 관광객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죠. 여인의 옷차림은 남루했습니다. 색이 바랜 면 재킷, 구멍 난 청바지, 손은 온통 물감으로 얼룩져 있었고 긴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은 듯 엉켜 있었죠. 하지만 그 붓터치. 도윤은 캔버스를 응시했습니다. 섬세한 음영 처리, 독특한 색채 배합, 붓을 쥔 손의 각도. 어딘가 낯익었어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여인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 깊게 패인 눈가. 하지만 그 옆 얼굴의 선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도윤은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름이. 도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정아름. 15년 전 이혼한 전처. 한때
한국의 프리다 칼로라 불렸던 천재 화가 서울 청담동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유명 컬렉터들이 수억 원의 작품을 사던 그 아름이 지금 파리 뒷골목에서 5유로짜리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름의 눈이 커졌어요. 붓을 쥔 손이 떨렸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공포에 질린 목소리. 아름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화구를 챙기려다가 이젤을 쓰러뜨렸죠. 캔버스가 바닥에 떨어졌고 물감이 쏟아졌습니다. 아름아, 잠깐만. 도윤이 손을 뻗었지만 아름은 뒤로 물러섰어요. 오지 말라고요. 더 큰 목소리.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아름은 화구 가방을 집어들고 골목 안쪽으로 뛰기 시작했죠. 아름아. 도윤이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방금 본 게 현실인지. 바닥에는 쓰러진 이젤과 흩어진 그림들이 있었어요. 관광객이 그려달라고 맡긴 초상화, 미완성된 풍경화 몇 점, 그리고 펼쳐진 스케치북 한 권. 도윤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죠. 거기엔 연필로 그린 소년의 얼굴이 있었어요. 13살쯤 돼 보이는 또렷한 눈, 반듯한 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얼굴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스케치북 구석에 적힌 글씨. 예준, 2024년 3월.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스케치북을 꼭 쥔 채 주변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도, 거리 음악도, 모든 게 멀어졌죠.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설마. 하지만 그 설마가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15년 동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9년. 정아름은 25살이었어요. 국립현대미술관 신진작가 공모전 최연소 수상. 신문 일면에 그녀의 사진이 실렸죠. 한국 미술계의 새로운 별. 21세기 프리다 칼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아름의 그림은 독특했어요. 여성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식이 기존의 어떤 화가와도 달랐죠.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그 특별한 재능. 한도윤은 신문에서 아름의 작품을 봤습니다. 27살. 갓 아버지에게서 갤러리를 물려받은 젊은 사업가였죠. 이 화가를 만나야겠어. 도윤은 직감했어요. 이 화가가 특별하다고. 인사동 갤러리에서 열린 아름의 개인전. 도윤은 오프닝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아름을 봤죠. 까만 원피스를 입은 긴 생머리에 수줍은 미소를 짓는 그녀는 작품만큼이나 아름다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아, 한 갤러리 관장님이시죠? 아름은 긴장한 듯 손을 비볐습니다. 작품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죠. 미술 이야기, 인생 이야기, 꿈 이야기. 둘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 후 도윤과 아름은 결혼했어요. 도윤의 어머니 한옥희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시골 미술학원 선생 딸이라고? 오키는 300년 명문가의 종부였어요. 한국미술재단 이사장.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화가, 그림 팔아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어? 어머니, 아름은 천재예요. 천재고 뭐고 집안을 봐야지. 하지만 도윤은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반항이었죠. 결혼식은 조촐했어요. 오키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름은 행복했어요. 도윤을 사랑했고, 도윤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신혼 첫날 밤, 도윤이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시댁 생활이 시작됐어요. 300평 대저택. 오키는 아름에게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에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 식사 준비는 누가 하는 거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화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구박. 아름은 참았어요. 도윤을 위해서. 하지만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장 보기, 저녁 준비. 밤이 되면 너무 지쳐서 붓을 들 기력도 없었죠. 당신 말 좀 해줘요. 아름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내가 그림 그릴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하지만 도윤은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귀찮았던 걸까요? 결혼 6개월 후, 아름은 임신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죠. 오키의 태도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남이 집안을 이어왔어. 너도 아들을 낳아라. 하지만 임신 3개월. 아름은 유산했습니다. 새벽에 복통이 시작됐고 피가 나왔죠.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의사의 말에 오키는 아름을 노려봤습니다.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냐? 이러니까 천한 집안 딸은 안 된다는 거야. 병원 침대에 누운 아름. 옆에 앉은 도윤. 하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변호하지도, 아름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 아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 후, 아름은 다시 임신했어요. 이번에는 조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냈고, 무리하지 않았죠. 하지만 5개월 만에 또 유산했습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오키의 차가운 목소리.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어머니, 아름도 힘들어요. 도윤이 처음으로 아름을 감쌌습니다. 힘들긴 며느리 본분을 못하면서. 2번째 유산 후, 아름은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됐어요. 캔버스 앞에 앉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들면 눈물이 났죠. 뭘 그려야 할지, 왜 그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아름은 3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7개월 만에 또다시 유산.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숨을 쉬지 못했어요. 아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눈,
텅 빈 마음. 세 번이나 내가 엄마가 될 수 없었어. 도유는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홍콩 아트페어. 급한 일이라며 떠났죠. 아름은 혼자였습니다. 병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울었어요. 퇴원 후 아름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고.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요. 국제현대미술 공모전 1등 상금 1억 원. 하지만 아름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자존감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화가야.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석 달 동안 아름은 밤을 새워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고독한 정원. 담장에 갇힌 여인의 초상. 창밖을 바라보지만 나갈 수 없는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죠. 캔버스 크기는 2미터. 유화 물감을 겹겹이 칠했어요. 여인의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최고의 작품이야. 아름은 확신했어요. 오키도 이 작품을 봤습니다. 나쁘지 않네. 처음으로 나온 긍정적인 말. 1등 하면 재단에서 전시회 열어주지. 하지만 오키의 관심은 작품 자체가 아니었어요. 한국미술재단 이사장 며느리가 1등 해야지. 우리 체면이 달린 문제야. 공모전 당일 서울예술의 전당 200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심사위원은 5명. 한국 미술계의 거장들이었죠. 아름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오후 3시.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3등 정아름. 아름의 이름이 불렸어요. 3등.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좋았어요. 독특한 감성, 섬세한 표현력, 앞으로가 기대되는 작가. 아름은 무대에 올라가 상장을 받았습니다. 상금 1천만 원. 그리고 전시 기회.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죠. 하지만 오키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전시회장을 나서자마자 오키가 아름의 팔을 잡았습니다. 3등. 차가운 목소리. 3등이 뭐야? 어머니, 그래도 상을 받았잖아요. 상. 1등이 아니면 의미 없어. 오키는 아름을 차에 밀어넣었어요. 운전사에게 명령했죠. 집으로.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름은 손에 든 상장을 내려다봤어요. 떨리는 손.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키는 거실로 아름을 끌고 갔죠. 앉아. 아름은 소파에 앉았어요. 오키는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재능 없는 화가는 필요 없어. 그림도 못 그리고 아들도 못 낳으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너랑 결혼한 게 실수였어. 이혼해. 이혼하고 조용히 떠나. 오키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500만 원 들어있어. 위자료야. 받고 떠나. 아름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도윤은 뭐래요? 도윤이는 프랑스 출장 중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오키는 돌아섰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 모레는 이 집에 없어야 해. 그날 밤. 아름은 혼자였어요. 넓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했죠. 여보세요? 나야. 아름이야. 아, 아름 무슨 일이야?
바쁜데 뒤에서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파티 소리. 어머니가 이혼하래. 뭐, 잘 안 들려 나중에 얘기하자. 여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름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렀죠. 그날 밤. 아름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스케치북 몇 권, 그림 도구.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 아름은 집을 나왔어요. 오키가 던진 봉투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름은 알게 됐어요.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네 번째 임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윤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오키에게도. 말하면 아이를 빼앗길 게 분명했으니까요.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킬 거야. 아름은 결심했습니다. 혼자 낳고, 혼자 키우겠다고. 500만 원. 아름의 손에 남은 전부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한국에 있으면 언젠가 들킬 게 분명했습니다. 아름은 공항으로 갔어요. 출국장 전광판을 올려다봤죠. 뉴욕, 런던, 도쿄, 그리고 파리. 아름은 그곳을 기억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1년간 머물렀던 곳.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던 곳. 파리로 가자. 표를 끊었어요. 편도. 돌아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12시간 비행. 아름은 비행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배는 아직 부르지 않았습니다. 임신 2개월. 아무도 몰랐죠. 파리 샤를드골 공항. 아름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지하철을 탔습니다. 13구. 중국인 거리. 집값이 싼 동네였죠. 아름은 작은 다락방을 찾았어요. 월세 300유로. 한국 돈으로 40만 원. 좁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첫날 밤. 아름은 바닥에 누웠어요. 침대도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손을 배에 얹었어요. 우리 둘이서 살아보자. 엄마가 지켜줄게. 다음 날부터 아름은 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체류 비자는 관광 비자. 일할 수 없는 비자였죠. 그래도 방법은 있었습니다. 몽마르트르 언덕. 거리 화가들이 모이는 곳. 허가 없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름은 작은 이젤을 샀습니다. 접이식 의자, 캔버스, 물감, 그리고 초상화 심유로라는 팻말. 첫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 일주일이 지나자 한 관광객이 다가왔습니다. 그려줄 수 있어요? 네. 아름의 첫 손님이었죠. 30분 만에 완성한 초상화. 손님은 만족스러워했어요. 멋진데요. 10유로. 아름의 첫 수입이었습니다. 손에 쥔 지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아침 9시에 몽마르트르에 나가 저녁 6시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하루 평균 5명, 50유로.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죠.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5개월.
6개월. 아름은 의자에 앉아 배를 가리고 그림을 그렸어요. 7개월이 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임신하셨어요? 네. 곧 출산이에요. 혼자세요? 네. 동정 어린 눈빛들. 하지만 아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기였으니까요. 2011년 3월 14일. 진통이 시작됐어요. 새벽 3시. 아름은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파리 외곽 국립병원. 도와주세요. 임신 몇 주 차예요? 39주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분만실. 아름은 혼자였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도, 격려해줄 사람도 없었죠. 힘내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아름은 온 힘을 다해 힘을 줬습니다. 살아야 해. 우리 아기 꼭 살아야 해. 그리고 2011년 3월 15일 오전 6시 23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에요. 간호사의 목소리.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건강한 울음소리. 아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작은 손, 작은 발, 도윤을 닮은 얼굴. 예준. 한예준. 예술을 준비하는 아이. 아름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출생신고는 프랑스에서 했어요. 아버지라는 비었습니다. 도윤의 이름을 쓸 수 없었죠. 그러면 한국에서 찾아올 테니까요. 퇴원 후. 아름은 예준을 업고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유모차 옆에 이재를 세우고 예준을 재우며 그림을 그렸어요. 미안해, 예준아.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하지만 예준은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마치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밤에는 다락방에서 예준을 안고 잠들었어요. 좁은 방, 낡은 이불.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둘만의 공간. 우리 잘 될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름은 예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예준은 엄마 옆에서 자랐습니다. 유모차에서, 이젤 옆에서, 거리의 소음 속에서. 하지만 예준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3살이 되었을 때 예준은 처음 크레용을 쥐었습니다. 아름이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손을 뻗었죠. 엄마, 나도. 아름은 예준에게 크레용을 줬어요. 예준은 종이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동그라미, 선. 엄마. 예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아름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도 그림을 사랑한다는 걸. 5살. 예준의 그림 실력은 놀라웠어요. 아름이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익혔습니다. 비율, 원근감, 색채. 엄마, 이거 어때? 예준이 그린 풍경화. 거리를 지나던 관광객이 멈춰섰어요. 이 아이가 그렸어요? 네. 믿을 수 없네요. 천재인가 봐요. 관광객은 예준의 그림을 샀습니다. 5유로를 줬죠. 예준은 신이 났어요. 엄마, 내 그림이 팔렸어. 그래. 우리 예준이 대단해. 하지만 아름은 불안했습니다. 예준이 너무 눈에 띄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7살.
예준의 그림은 더욱 정교해졌어요. 거리의 다른 화가들도 놀랐죠. 저 아이 봤어? 어린 나이에 저렇게 잘 그려. 소문이 퍼졌습니다. 파리의 어린 화가,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몽마르트르에 천재 소년이 있대. 어느 날, 한 관광객이 예준의 그림을 SNS에 올렸어요. 파리에서 만난 천재 소년 화가. 사진에는 예준이 그림 그리는 모습이, 그리고 완성된 작품이 함께 있었죠. 게시물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유, 댓글, 대박. 이 나이에 저렇게. 그리고 그 게시물은 한국까지 퍼졌어요. 서울, 한남동 대저택. 한옥희는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자료. 파리의 천재 소년 화가. 사진을 확대했어요. 소년의 얼굴. 오키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얼굴. 도윤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교 때 도윤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오키는 비서를 불렀어요. 이 아이를 조사해. 파리에 사람을 보내. 당장. 사흘 후. 파리 샤를드골 공항. 2명의 남자가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설 탐정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오키가 고용한 사람들이었죠. 몽마르트르부터 수색한다. 한국인 화가를 찾는 거야. 여자, 40대 초반, 아들과 함께. 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몽마르트르 언덕의 모든 화가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인 화가 아세요? 아들이랑 같이 있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거리 화가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한인 커뮤니티를 뒤졌어요. 정아름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들 이름이 한예준. 정보가 조금씩 모였습니다. 아, 13구에 사는 것 같던데. 가끔 몽마르트르에서 봤어. 탐정들은 13구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인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알아요. 가끔 여기서 밥 먹어요. 아들이랑 같이. 탐정들은 기다렸어요. 식당 근처에서. 사흘째 되는 날. 아름이 나타났습니다. 예준의 손을 잡고. 저 여자다. 탐정들이 따라갔어요. 하지만 아름의 동료 화가가 아름에게 경고했습니다. 누가 너 찾고 있어. 한국에서 온 사람들. 조심해. 아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찾아냈구나. 그날 밤. 아름은 예준을 깨웠습니다. 예준아, 일어나. 짐 싸야 해. 왜요, 엄마? 이사 가야 해. 지금요? 응, 지금. 예준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를 따랐어요. 새벽 2시. 아름과 예준은 다락방을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파리 북역으로 갔죠. 어디 가요, 엄마? 리옹. 리옹이 어디예요? 프랑스 남쪽. 멀어요? 응, 좀 멀어. 기차를 탔습니다. 새벽 첫 차. 아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준은 엄마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죠. 리옹. 아름은 또다시 작은 방을 구했습니다.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또다시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 찾아. 아름은 다시 도망쳤어요. 마르세유로. 그리고 1년 후 다시 파리로. 하지만 이번엔 18구. 몽마르트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13년.
아름과 예주는 15번 이사했습니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 툴루즈, 보르도, 다시 파리. 끊임없는 도망. 그 속에서도 예주는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가 주운 마분지에, 길거리에서 받은 전단지 뒷면에, 버려진 골판지에. 엄마, 왜 우리는 계속 도망쳐요? 예준이 1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언제요? 내가 더 크면. 예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걸. 예주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름이 두려워했죠. 학교에 등록하면 신분이 노출될 테니까요. 엄마가 가르쳐 줄게. 아름은 예준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쳤어요. 수학, 역사, 문학, 그리고 무엇보다 미술을. 예준의 재능은 날마다 자랐습니다. 10살 때 그린 풍경화. 거리의 작은 갤러리 주인이 봤어요. 이거 팔 수 있어요? 20만 원 줄게요. 아름은 놀랐습니다. 20만 원. 예준의 그림이. 예준아, 내 그림이 팔렸어. 예준은 기뻤어요. 하지만 곧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이러면 또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아름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12살. 예준에게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왔습니다. 아드님, 그림을 전시하고 싶어요. 재능이 너무 뛰어나요. 아름은 거절했어요. 아직 안 됩니다. 왜요? 좋은 기회인데. 죄송합니다. 갤러리 주인은 아쉬워했죠. 언제든 마음 바뀌면 연락하세요. 그날 밤, 예준이 물었습니다. 왜 안 된대요? 전시하면 안 돼요? 예준아. 아름은 아들을 안았어요. 지금은 안 돼. 들키면 엄마가 너를 빼앗길 거야. 누구한테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꼭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응, 약속할게. 13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예주는 13살이 됐어요. 아름은 40. 파리 뒷골목에서 여전히 5유로짜리 초상화를 그렸죠. 한때 천재라 불렸던 화가, 수억 원짜리 작품을 팔았던 화가, 이제는 거리의 무명 화가. 하지만 아름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예준이 있으니까. 자신의 아들, 자신이 지켜낸 아이. 우리 잘 버텼어, 예준아. 엄마도 잘하셨어요. 예준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운명의 그날, 도윤이 나타났죠. 파리 호텔. 도윤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름의 스케치북. 예준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죠.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자신의 얼굴이었으니까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실장. 네, 관장님. 정아름을 조사해. 전처 말씀이십니까? 그래. 지난 15년간 모든 기록을 찾아. 알겠습니다. 72시간. 도윤은 호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루브르 미팅도 취소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머릿속은 온통 아름과 그 소년 생각뿐이었습니다. 설마
설마 내 아들? 셋째 날 아침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관장님, 보고서 보내드렸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어요. 첨부 파일. 250페이지짜리 보고서.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 파일이 열렸어요. 첫 페이지. 정아름 추적 보고서. 도윤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월. 정아름. 파리 입국. 샤를드골 공항 입국 기록. 2010년 2월. 파리 13구. 이민자 등록. 주소 기록. 2011년 3월. 파리 외곽 국립병원. 출산 기록. 도윤의 눈이 그 줄에 멈췄습니다. 출산 기록. 2011년 3월 15일. 산모 정아름. 신생아 한예준. 성별 남. 아버지 미상.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2011년 3월. 자신들이 이혼한 게 2010년 12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은 임신한 상태로 떠난 거였어요. 임신. 아름이가 임신한 상태로. 도윤은 계속 읽었습니다. 2018년 6월. 한국미술재단. 파리 사설탐정 사무소 송금. 5억 원. 계약 내용. 정아름과 한예준 소재 파. 결제자 한옥희.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가 알고 있었어? 더 읽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억 원이 송금됐어요. 모두 탐정 비용, 추적 비용, 손자를 찾아라. 오키의 지시였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덮었어요. 일어섰습니다. 방을 왔다 갔다 걸었죠. 어머니가 알고 있었어. 13년 동안 나한텐 한마디도 안 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짐을 쌌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 오후 3시. 12시간 후면 서울이었죠. 비행기 안. 도윤은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끝없는 하늘.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15년 전. 아름이 혼자 집을 나갈 때 자신은 프랑스에 있었어요. 출장. 아트페어. 파티. 전화를 받지 않았죠.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아름의 마지막 전화.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인천공항. 도윤은 곧장 한남동으로 향했어요. 본가. 어머니가 사는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거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 더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재문이 열렸어요. 오키가 나왔습니다. 왜 이래, 시끄럽게. 어머니. 도윤은 다가갔어요. 아름이에게 아들이 있었습니까? 오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답하세요. 도윤이 소리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오키는 태연하게 앉았어요. 소파에. 알고 있었지. 내 손자니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알아서 뭐해? 어차피 재능 없는 화가 아들이잖아.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손자예요, 어머니. 제 아들이고요. 그래서 오키는 차를 마셨어요.
내가 재혼해서 낳은 건 딸뿐이잖아.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어. 그래서 13년 동안 찾으신 겁니까? 당연하지. 오키는 비서를 불렀어요. 파일 가져와.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오키는 그걸 테이블에 던졌어요. 여기 다 있어.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 도유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수십 장의 사진. 어린 예준이 그림 그리는 모습. 아름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거리에서 웃고 있는 모습.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었어. 추적 일지도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파리 13구 다락방 발견. 하지만 대상 이미 이동. 2019년 3월. 리옹에서 목격. 추적 중 소재 불명. 2020년 8월. 마르세유 발견. 접근 시도. 대상 도주. 끊임없는 추격. 끊임없는 도망. 13년 동안. 어머니가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아름이가 도망 다닌 이유가 손자를 데려오려고 한 거야. 빼앗으려고 한 거죠.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오키는 태연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집안 핏줄인데 정아름 따위한테 맡길 순 없지. 도윤은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사람. 평생 따랐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남입니다. 다시는 제 가족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도윤은 파일을 들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도윤아. 오키가 불렀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문을 나서며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 연결해줘. 가장 실력 좋은 재단 관련 소송 준비한다. 네. 한국미술재단. 어머니를 이사직에서 해임시킬 거야. 그리고 검찰에 고발할 거고.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였습니다. 다시 파리로. 도윤은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아들을 만나러. 아름을 만나러요. 몽마르트르 언덕. 도윤은 그 좁은 골목을 찾았어요. 아름이 그림 그리던 곳. 하지만 아름은 없었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어요. 사흘째. 아침 9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화구 가방을 든. 그리고 그 옆에 소년이 있었어요. 예준. 도윤의 아들.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준은 13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아름을 닮았어요. 예민하고 예술가적인. 아름은 이제를 펼쳤습니다. 예준은 옆에 앉아 스케치북을 꺼냈죠.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름이 도윤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또? 아름아. 도윤이 말했습니다. 예준이. 소년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예준아. 가자. 아름이 예준의 손을 잡았어요. 기다려. 아름아. 오지 마세요. 아름은 예준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요. 가세요. 나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아버지야. 예준의.
예준이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니야, 예준아. 나는 예준의 아버지야. 도윤이 무릎을 꿇었어요.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름아. 나는 몰랐어. 예준이가 있는 줄. 내가 임신한 줄. 거짓말. 아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13년 동안 우릴 쫓아다녔어요.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숨긴 거야.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도윤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 어머니가 너희를 추적한 기록, 탐정 고용한 기록, 송금, 내역. 다 여기 있어. 아름은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잖아요. 아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날 괴롭힐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내가 3번이나 아이를 잃었을 때 당신은 뭘 했어요? 출장, 미팅, 파티.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맞아.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비겁했어. 어머니한테 대들 용기도 없었고, 너를 지킬 용기도 없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너희를 지킬 거야. 예준이를. 너를. 예준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보며 이 사람이 아빠예요? 예준이 물었어요. 아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그래.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예준아. 늦게 알아서 미안해. 13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미안해. 예준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자신과 닮은 얼굴. 저는, 예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빠 없이도 괜찮았어요. 엄마가 있었으니까. 그 말에 아름이 예준을 꼭 안았습니다. 도윤은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은 채. 알아. 너희가 나 없이도 잘 살았다는 거.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어. 어머니는 내가 막을 거야.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아름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막을 건데요? 재단 이사회를 소집했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리를 전부 고발했어. 재단 자금 횡령, 위작 유통, 공모전 심사 매수. 증거는 충분해. 아름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로? 다음 주 화요일. 어머니는 이사장직에서 해임될 거야.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게 돼.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나는 15년 전에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다시는 누구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거리의 소음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름은 예준을 내려다봤어요. 예준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결정해요. 예준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다고 하면 저도 좋아요. 아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3년 동안 혼자 버텼습니다. 예준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이제는 지쳐 있었어요. 정말. 아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우릴 지켜줄 수 있어요? 약속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아름은 긴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가요. 예준이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내가 원하는 만큼.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파리에 아파트를 구했어요. 생강이 보이는, 햇빛이 잘 드는 3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서 살아. 집세는 내가 낼게. 아니에요. 아름이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낼 수 있어요. 아름아. 예준이 교육비라고 생각해. 13년 동안 못 해준 거. 아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예준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됐습니다. 큰 창문, 책상, 침대, 그리고 벽 한쪽에는 이젤이 놓여 있었어요. 우와. 예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 방이에요. 그래.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방이야, 예준아. 예준은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엄마, 내 방이래요. 아름도 웃었습니다. 13년 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도윤은 한국과 파리를 오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와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한국미술재단 긴급 이사회. 도윤은 준비한 자료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사장 한옥희의 비리 목록입니다. 프로젝터에 화면이 떴어요. 재단 자금 횡령 50억 원. 유명 화가 작품 위작 유통 35건. 공모전 심사 매수 12건.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기록, 녹취 파일. 다 여기 있습니다. 오키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배신이야. 자식이 어미를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닙니다. 도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의입니다. 투표가 진행됐어요. 이사 12명 중 11명이 찬성했습니다. 한옥희 이사장 해임. 즉시 효력 발생. 오키는 회의실을 나서며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늦게 막은 것을요. 다음 날, 도윤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횡령, 사기, 위작, 유통, 모든 증거와 함께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미술재단 이사장 비리 의혹, 검찰 한옥희 소환 예정. 도윤은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름과 예준에게 끝났어. 어머니는 더 이상 너희에게 손댈 수 없어. 아름은 그제야 진짜로 안심했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아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 간단한 음식, 하지만 따뜻했어요. 예준아, 도윤이 말했습니다. 학교 가고 싶니? 예준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학교요? 그래. 정규 교육을 받아야지. 저는 예준이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다 가르쳐 줬어요. 알아. 도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만나고 또래 아이들이랑 어울려야지. 예주는 생각했어요. 좋아요. 그럼 가볼게요. 다음 주. 예주는 파리의 한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으로 교복을 입었어요. 처음으로 책가방을 맸습니다. 떨려요, 엄마. 괜찮아. 아름이 예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잘할 수 있어. 학교 첫날. 예준은 긴장했어요. 하지만 미술 시간. 선생님이 예준의 그림을 봤습니다. 이걸 내가 그렸니? 네. 놀라운데. 어디서 배웠니? 엄마한테요. 선생님은 감탄했어요. 네, 엄마는 대단한 분이시구나. 예주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세계 최고예요.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많은 게 변했습니다. 한옥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실형이었죠. 횡령죄, 사기죄, 위작 유통죄, 모두 유죄. 도윤은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봤죠. 오키는 수갑을 차고 법정을 나섰어요. 도윤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파리. 아름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13년 만에 진짜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거리 초상화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고독한 정원이 새로운 작품의 제목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림의 속편. 담장을 나온 여인. 아들의 손을 잡고 햇빛 속을 걷는. 도윤은 아름의 작업실을 자주 찾았어요.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름다워. 고마워요.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예주는 학교에 적응했어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미술 동아리에 가입했고, 학교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죠. 우승은 한예준. 예준의 작품이 1등을 했습니다. 도윤과 아름이 함께 시상식에 참석했어요. 축하해, 예준아. 감사합니다. 예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예준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고마워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야말로 내가 있어서 고마워. 그해 겨울. 도윤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한국요? 아름이 놀랐어요. 새로운 갤러리를 열고 싶어. 너와 예준을 위한. 그리고 너처럼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화가들을 위한. 아름은 생각했어요. 한국. 두렵지 않아요?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도윤이 아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와 예준이 있으니까. 예준이는 어때? 예준이 대답했어요. 저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2025년 봄. 세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어요. 파리를 떠나며. 아름은 뒤돌아봤습니다.
13년을 살았던 도시. 예준을 키운 도시. 안녕, 파리. 고마웠어. 서울 한남동. 오키의 저택에서 멀지 않은 곳. 도윤은 3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여기에 갤러리를 만들 거야. 공사가 시작됐어요. 6개월 동안 건물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1층은 전시 공간. 흰 벽, 높은 천장, 자연광이 쏟아지는. 2층은 무명 화가들의 작업실. 5개의 방, 각자의 공간. 3층은 예준의 작업실, 그리고 아름의 작업실. 큰 창문으로 남산이 보였어요. 우와. 예준이 감탄했습니다. 여기가 내 작업실이에요. 그래. 도윤이 웃었습니다. 마음껏 그려. 개관식 날. 2025년 10월 15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술계 인사들, 언론, 그리고 무명 화가들. 갤러리 이름은 예준 아트센터. 입구에 금색 글씨로 새겨졌어요.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갤러리를 엽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화가들을 위해. 전시비는 무료입니다. 판매 수수료도 없습니다. 이곳은 오직 예술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아름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15년 만에 대중 앞. 저는 아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5년 전 이곳을 떠났습니다. 실패한 화가로, 쫓겨난 며느리로. 하지만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가로, 엄마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기립박수. 아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준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최고예요. 관객들이 웃었어요. 도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가족, 진짜 가족으로. 개관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름의 신작 20점이 전시됐어요. 고독한 정원 시리즈. 15년간의 이야기. 고통, 슬픔, 그리고 희망. 모든 작품이 팔렸습니다. 평론가들은 극찬했어요. 15년의 침묵이 만든 걸작. 정아름의 부활. 하지만 아름에게 중요한 건 평가가 아니었어요.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해요. 예준도 작품 3점을 전시했습니다. 파리의 기억. 거리에서 그림 그리던 엄마. 비 오는 골목. 생강의 석양. 한 컬렉터가 3점을 모두 샀어요. 3천만 원에. 이 아이는 천재야. 하지만 예준은 겸손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진짜 천재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갤러리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예뻐요. 예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거야. 이 순간을. 아름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도윤. 예준. 행복해요. 나도. 도윤이 아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예준은 16이 됐어요. 키는 도윤보다 컸습니다. 목소리도 굵어졌죠. 그림 실력은
이미 프로 수준이었어요. 파리 국립미술학교에 지원할 거예요. 예준이 말했습니다. 장학생으로요. 할 수 있겠어? 네. 예준은 자신 있었어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습니다. 3개월 동안 50점의 작품, 제출 마감일. 예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보냈어요. 2달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합격. 그리고 전액 장학생. 아름이 예준을 안았어요. 축하해. 우리 아들. 엄마 덕분이에요. 도윤도 기뻤습니다. 자랑스러워. 예준아. 하지만 동시에 아쉬웠어요. 파리로 가면 자주 못 보겠네. 방학 때마다 올게요. 예준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 매일 할게요. 그해 가을. 예준은 파리로 떠났습니다. 공항. 아름과 도윤이 배웅했어요. 잘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엄마. 아빠. 예준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우리도.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예준. 뒤돌아봤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름과 도윤도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잘 컸어. 우리 아들. 응. 도윤이 아름을 안았습니다. 우리가 잘 키웠어. 5년 후. 2030년. 예준은 21살이 됐어요. 파리 국립미술학교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첫 개인전을 뉴욕 첼시에서 열었죠. 제목은 다시 만난 우리. 50점의 작품. 가족의 이야기.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 오프닝 날. 아름과 도윤이 뉴욕에 왔어요.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21세기의 천재. 한예준의 데뷔 전. 평론가들이 극찬했습니다. 모든 작품이 팔렸어요. 총 50억 원. 예준은 그 돈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예준 아트센터예요. 가난한 화가들을 위해 써주세요. 아름이 물었어요. 후회 안 해? 아니요. 예준이 웃었습니다. 전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센트럴파크를 걸었어요.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예준아. 도윤이 말했습니다. 네. 고마워. 태어나줘서. 우리 아들이 되어줘서. 예준은 웃었어요. 저야말로. 엄마 아빠가 다시 만나줘서. 고마워요. 아름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어요. 잃어버린 15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할 수 있었어요. 가족으로, 예술가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울. 예준 아트센터. 개관 1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예준의 신작. 다시 만난 우리. 가족 초상화였어요. 캔버스 위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윤, 아름, 예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그림 앞에서 세 사람이 섰어요. 우리 닮았어요? 예준이 물었습니다. 응. 아름이 대답했습니다. 완벽해.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 갤러리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빛, 밝은 빛. 더 이상 어둠은 없었어요. 캔버스 위의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사랑이었어요. 가족의 사랑, 예술에 대한 사랑, 인생에 대한 사랑.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랑해. 나도요.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가족이 겪은 15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상처, 이별, 재회, 그리고 용서.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도윤처럼, 아름처럼, 예준처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